자,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이용한 또 계산 문제가 또 출제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수익과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우선은 수익을 측정하는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수익을 측정을 하는데, 이 수익을 측정할 때는 이 순 영업소득 또는 순수익인데, 순영업소득이 순수익입니다. 이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로 측정합니다. 이런 기대치는 기대값 또는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치 또는 기대값, 이 기대값을 우리는 평균값.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우리가 나왔을 때는 100원 주고 뒤가 나왔을 때는 50원 준다. 그러면 10번 던졌을 때 기대값 얼마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계산해 봤잖아요. 예,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값, 이 평균, 이 기대치로 우리가 추계되는 이 기대 수익률로 측정합니다. 자,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이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걸 많이 내요. 네?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를 우리는 자주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순영업소득에 우리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기대치 구하는 걸 이제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총투자한 금액, 자, 예를 든 겁니다. 총투자한 금액을 우리는 10만 원이라고 하자.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투자한 금액이 10만 원이다. 자, 이럴 경우에 자, 경제 상황이 불황일 때, 경제 상황이 정상일 때, 경제 상황이 호황일 때, 자, 이 경제 상황에 따르는 예상되는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예를 들어서 불황일 때는 9,000원, 정상일 때는 호황일 때는 11,000원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확률을 보면은 불황일 확률 우리가 10%, 호황일 확률 80%, 우리가 정상적일 확률 80%, 호황일 확률 10%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확률이 주어진 이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요,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확률 분포표. 예? 이렇게 확률이 주어진 이 표를 확률 분포표, 확률이 있는 분포표인데, 자, 이렇게 시험 문제 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선은 뭐를 구해봐야 돼요? 우리는 순 영업소득에 있어서의 뭐를 구해야 된다? 기대치, 이 기대값, 평균을 구해야 된다. 이 기대치는 순영업소득의 기대값은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이 순영업소득을 가중치를 곱해줘야 돼. 우선 불황일 때는 얼마죠? 불황일 때는 9,000원. 그리고 정상일 때는 10,000원. 호황일 때는 11,000원. 이렇게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을 뭘로? 이 확률이 바로 뭐가 돼? 확률이 가중치야. 예, 가중치는 확률을 곱해줘. 얼마? 우리는 불황일 때는 얼마? 10%. 호황일 때는 우리가 10%. 정상일 때는 80%. 이렇게 가중치는 확률을 곱해줘서 각각 더해주면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자, 그럼 여기 얼마죠? 900원. 여기는 8,000원. 여기는 얼마죠? 1,100원. 합쳤더니 얼마? 우리는 10,000원이 되겠죠. 8,000원, 1,100원, 900원 더해졌더니 1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값은 10,000원인데 이때 여기서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로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이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수익률을 구할 때는 퍼센티지입니다. 분모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 투하된 자본이죠. 총 투자한 금액은 투하된 자본 지금 얼마로 해놨습니까? 10만 원에다가 순영업소득에 있어서의 기대치 얼마? 10,000원.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10,000원이 들어오는데 퍼센트로 가려니까 얼마를?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프로가 되죠? 10%가 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10%.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렇게 기대 수익률 표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문제 이거 우리가 시험 문제에 2번 출제했습니다. 18회, 22회 시험 2번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자주 내거든요. 이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대 수익률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구하는 거? 두 번째는 오이험. 두 번째는 오이험을 측정하는 거. 자, 오이험을 측정할 때는 이 표준 편차. 자, 또 통계적 기법인 표준 편차 또는 뭘로? 우리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하죠. 요 지문도 뭐 18회 시험도 냈고 20회 시험도 냈고 요것도 지문 많이 출제를 하죠. 위험의 측정. 또 시험에 우리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의 측정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여기가 바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이 정규 분포 곡선인데 이 점선에서 이 평균인 이 기대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이 곡선이 정규 분포 곡선인데 문제는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요, 이 평균인 기대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렇게 평균에 밀집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평균에 밀집을 하면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작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고 이때 위험도 낮다는 겁니다. 위험도 낮다. 자, 그런데 우리 관련해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면은 표준 편차는 이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가 커요. 이런 경우는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는 위험은 높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에도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높다는 걸 이거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출제했죠, 작년에.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작다. 여러분 계산은 못해도 요거는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우선은 이번은 요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만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만 알면은 우리가 쉽게 또 우리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73페이지에 변이계수가 나오죠. 자, 변이계수를 이 변동계수라고도 하는데,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얘기해요. 자,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자, 기대 수익률 단위 1%랑 위험도가 어떠한가 요걸 보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그래서 기대 수익률 1%잖아, 유리니까 기대 수익률 우리는 1%랑 위험을 측정하는 게 뭐죠? 표준 편차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1%랑 위험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값?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변이계수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한데, 자, 요것도 시험 문제 13회 시험과 15회 시험 표가 주어졌거든요. 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판단하는 지문의 출제를 하죠. 판단하는 거. 2번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아파트, 상가, 호텔, 이렇게 투자 대상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5%, 상가 10%, 호텔 20%다. 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가 1%, 3%, 10%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변이계수는 얼마냐 얘기지.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얼마? 기대 수익률 5%, 표준 편차 얼마? 1%. 얼마죠? 0.2. 상가는 10분의 3이니까 0.3. 호텔은 20분의 10이니까 얼마? 0.5. 그러면 어디가 제일 작아요? 요게 제일 작지. 아파트가 상가 호텔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가장 낮아요. 0.2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상가 호텔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상가 호텔보다 뭐를 선택한다? 아파트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이란 말 들어요. 여러분, 절대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 표준 편차라고 해요. 변이계수를 우리는 상대적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상대적 표준 편차. 그럼 역수는 또 뭐죠? 역수. 자, 이 변이계수의 역수는 우리가 또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역수는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 자, 변이계수의 역수는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럼 위험은 표준 편차를 가지고 측정을 하죠. 그래서 표준 편차 1%당 기대 수익률은 어떠한가? 이걸 보는 거죠. 자,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인데,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뭘수록 역수니까 위험 1%당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거.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 확인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3페이지 밑에 위험의 관리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 위험의 관리 방법. 자, 위험의 관리 방법 보면은 4가지가 나오죠. 위험에 있어서의 정가, 위험의 회피,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출제 유형은요, 이걸 진짜 좋아해. 시험에 이걸 우리가 벌써 시험에 3번 출제했어요. 위험의 정가만 벌써 3번. 많이 나옵니다. 위험의 정가를. 여러분, 조세의 정가 배웠잖아요. 정가 떠넘기는 거야. 자, 여러분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에게 뭐 떠넘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여러분, 보험회사에 뭐를 가입하죠? 보험 가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겨? 보험회사에 떠넘겨. 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있어서 또 뭐를? 하청 계약을 통해서 원청업체는 누구에게? 하청업체에게 또 위험을 떠넘겨. 또 기업과 니스 회사 간에 니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은 어떻게 돼? 위험을 또 누구에게? 니스 회사에 떠넘겨. 뭐 이런 거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인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인플레이션 따른 위험을 떠넘겨. 이것도 위험의 전가. 위험의 전가가 시험에 많이 출제인데 꼭 뭐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잖아요. 사례가 주어졌을 때 이게 위험의 전가인지 위험의 회피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위험의 전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위험을 피하고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를 하죠. 그래서 미래에 뭐죠?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에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 투자에 있어서의 부적격 자산을 제외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위험을 보유한다. 여러분이 미래에 위험으로부터 미래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스스로 부담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위험에 있어서의 보유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따르는 장래에 있어서의 손실을 스스로 부담을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외부적 요인에서 감가가 발생해요. 이러한 외부적 감가상각에 따르는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이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는 어떻게 돼요? 미래의 손실의 발생 횟수라든지 손실 발생 횟수나 손실 규모를 줄이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뭐죠?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위험의 통제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의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시험에는 뭐가 출제를 많이 한다? 위험의 전가를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위험의 처리 방법. 자, 위험의 처리 방법 보면요. 네 가지가 또 나오는데,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뭐죠? 제외시키는 방법은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해요. 국가가 보증한 국채라든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것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어디에 속해요? 위험의 회피에 속하는 방법이에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회피에 속하는 방법. 그리고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수적인 예측 방법. 우리 투자할 때 보수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격적으로 하느냐 보수적으로 하느냐 이 얘기인데, 자, 이 투자안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가장 낮게 예측한 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 방법. 그래서 투자안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률을 우리는 최고의 기대 수익률, 중간 기대 수익률, 최소의 기대 수익률인데 아까 뭐죠?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가장 낮게 뭐를 예측을 하는 것은 최소의 이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뭐와 비교하죠?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과 뭐를 하게? 비교를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 자,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아까 배우셨는데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죠. 자, 여러분 앞 시간에 배운 게 바로 이걸 배웠죠.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우리는 할인율이 뭘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값이다. 자, 이렇게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 높은의 동그라미. 시험에 이거 벌써 2번 출제인데 시험에 낮은으로 벌써 2번 출제했습니다. 높은입니다. 낮은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위험이 높으면, 자, 여러분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기 때문에 전체가 부동산 가치는
낮아져서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 높여야 돼.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네 번째는 민감도, 감응도 분석이죠. 자, 네 번째는 민감도, 감응도 분석입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 우리 통계적 기법인 회귀 분석 모형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 투입되는 요소, 자, 이 투입되는 요소가 있으면은 뭐가 나오죠? 이 산출되는 요소가 있겠죠. 산출되는 요소, 이 결과치인데, 이 산출되는 요소인 결과치가 나타나요. 그럼 투입되는 요소 뭐가 변하냐? 여러분이 우리 임대료가 변동할 수 있죠. 또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 경비가 변동할 수 있고, 또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이 공실률이 변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 보유 기간이라든지 부동산 가치 상승 뭐 이런 게 변하는 건데, 이 투입 요소를 하나 변한다. 임대료 하나만 변한다. 그러면 개별적. 근데 임대료나 영업 경비 뭐 두 개가 변한다. 그럼 집단적, 개별적 또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변화를 시켰을 경우에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산출되는 요소인 뭐가? 수익성. 뭐 순현재 가치와 뭐 내부 수익률인데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보는 거예요.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치인 산출 요소인 수익성이 얼마나 변동하고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민감도 분석인데 시험에 계속 개념이 냈죠. 2년 전에도 출제했는데 하여튼 이 개념이 벌써 시험 문제 4번 출제했어요. 개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 1번, 2번 지문 있죠. 요걸 우리는 출제를 많이 해왔다. 이런 얘기죠. 자, 176페이지에 자산 3분법이 나오죠. 자, 자산 3분법은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기 전에 고전적 투자 이론입니다. 자, 이 고전적인 투자 이론인데 문제는 이 자산 3분법은 우리가 투자의 3대 위험 부담이 있어요. 황금의 위험 부담이 황금성이고요. 경제 가치의 위험 부담이 수익성이고, 그리고 원금의 위험 부담이 안전성, 이 3대 위험 부담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산 3분법은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을 경제 상황에 따라 안전성, 황금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에 적절히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자산 3분법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부동산은 황금성 면에서 불리하지만 수익성, 안전성 면에서는 유리해. 은행 예금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는 불리하지만은 안전성과 황금성 면에서는 유리해요. 그러면 주식은 변동성이 크죠.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뭐죠? 안전성 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수익성이나 황금성 면에서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게 한 가지씩 있다 보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론적 한계를 봅니다. 여러분 이론적 한계 거기에 보면 있죠. 자산 3분법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 일종일 뿐이지 최적 자산 배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어 투자한다고 해서 최적 자산 배합, 조합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는 아니라는 것. 그거 하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 나오죠. 여러분 평균. 자, 이런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이렇게 평균도 구하고 또 뭐를 분산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뭐죠? 수익과 관련이 있고 분산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위험. 평균은 수익,
분산은 위험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자, 이 개념은 1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번 했었죠. 개념. 그런데 문제는 이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죠. 이 평균 분산에 있어서의 여러분 지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 지문을 우리는 시험 문제에 우리가 15회 시험, 20회 시험, 그리고 작년은 정답으로 물었죠. 예? 출제를 3번, 최근에 표를 이용해서 3번 출제를 이렇게 합니다.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자, 여러분 투자안이 2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B 2개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이러면 A, B 두 투자안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뭐를?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을 하고, 반대로 뭐가?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한다. 여러분이 앞에서 뭐를 배우셨죠? 우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와 같은 겁니다.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는 결국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죠.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이 A와 B가 기대 수익률이 같다. 근데 표준 편차는 뭐죠? 위험이죠. 자,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표준 편차 A가 B보다 작다. 여러분 작년에 여기서 출제했잖아요. 자, A, B 2개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 표준 편차가 큰 B를 선택을 해야 돼. 표준 편차가 작은 A를 선택해야 돼. A를 선택해야죠. 그 작년에 그거 출제한 거예요. A를 선택하는 걸 출제해서 정답 지문입니다. 작년에. 그 A 투자를 선택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A가 B보다 이렇게 위험도 낮은데 또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았다. 이것도 당연히 뭐를 선택? 또 A를 선택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 이번에 A와 B의 표준 편차가 같았다. A와 B의 표준 편차가 같다는 것은 위험이 같다는 거야. 위험이 같으면은 뭐를 해야 돼? 위험이 같으면은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또 뭐를 선택? A를 선택. 자, 이 3가지 경우죠. 이 3가지 경우는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가 있거든요.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A가 B보다 뭐도 표준 편차도 큰 경우, 이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 자, 이 경우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평균 분산법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이 평균 분산법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이제 배우시게 될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면은 A, B 두 투자 대안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진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오류되는 걸 잘 보세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를?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17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뭐를 선택한다?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를 선택? B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럼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은 A를 선택하고,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도 낮고 위험도 낮은 뭐를? B를 선택하죠. 이렇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 178페이지. 자, 포트폴리오 이 이론도요, 매년 또 우리가
한 문제 또 매년 출제를 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이론도요,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는 2문제 출제했고요. 작년에는 한 문제인데, 하여튼 매년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해야겠죠. 중요한 부분이죠. 포트폴리오 이론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자, 이 포트폴리오는요, 1952년 마코이츠, 미국의 마코이츠라는 학자에서 도입된 용어인데, 이 포트폴리오는요, 여러분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나누어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위험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뭐를 한다?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뭐를 줄이는 거죠? 분산 투자에 따르는 뭐를 줄인다? 위험. 분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여러분 기대되는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 없어. 뭐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한다?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답 지문을 많이 묻는 게, 여러분 우리 지문 5개 중에 정답 지문 많이 물어요. 포트폴리오. 그게 바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내용을 정답 지문 많이 묻는데, 한번 여러분 거기 그림을 보면은 이게 포트폴리오 위험입니다. 자,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자, 이때 이렇게 오겠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적으면은 이렇게 위험은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이 위험이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무슨 위험? 총위험. 이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위험인데, 이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뭐의 합? 비체계적. 이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위험이 2개로 구성됐었는데, 요 위험과 요 위험, 이렇게 2개로 구성이 됐어요. 자, 위에 이 빨간 부분의 이 위험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비체계적 위험은 이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개별 위험이라고 해요. 개별 위험. 자,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하면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이 가능한 위험 또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피할 수 있나 없나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제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 우산을 쓰죠.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꼭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요 위험은 무슨 위험? 예,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면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쳐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예, 피할 수 없는 위험. 하여튼 여러분 2년 전에도 체계적 비체계에서 정답 물었어요. 2년 전에도.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 179페이지 밑에서 6번째 기업,
작년에 출제된 질문이 나오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 이 질문이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항상 포인트는 뭐죠? 비체계적 위험도 우리 출제할 때는 뭘로 출제해버려요? 체계적 위험으로 출제해버리지. 말을 바꿔서. 그리고 맨 밑에 디귿은 요거죠. 디귿은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많으면요.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 되면 뭐가 돼? 완전히 제거됐어요. 그런데 뭐는? 제거됐는데 뭐는 제거가 안 돼? 요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요거는 변화가 없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를 아무리 많게 해도 체계적 위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지. 제거할 수 없다. 20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잖아요. 그럼 20회 시험 또 정답으로 물었어요. 제거할 수 없어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뭐다? 우리는 통계적으로 뭐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은 0까지 줄일 수 있다. 여기 0까지 완전히 제거된다는 0까지 줄일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서 세 번째 179페이지 밑에 세 번째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효과를 위험 분산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라고 하는데, 자, 그 관련해서 여러분이 180페이지에 상관계수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한 용어죠. 상관계수. 자, 작년에 또 출제를 한 용어인데, 자,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자, 상관계수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에 있어서의 뭐를 따지냐면 수익률의 움직임을 따집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의 움직임, 뭐를 따지냐면 변동을 따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라는 말이 떴다 하면은 상관계수입니다.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관계수는요, 여러분 상관계수는 이건 통계학적 용어로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표준 편차 나오고 공분산 나오고 계산인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예? 예? 계산하는 값은 모르셔도 되는데, 상관계수는 뭐죠? 마이너스 1과 뭐에 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이야.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 1을 뭐라고 하냐? 그럼요, 여러분 이 마이너스 1을 우리는 앞에 뭐를 붙이냐면 완전자를 붙여버려요. 완전. 자, 완전한 뭐죠? 마이너스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는 뭐냐?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을 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15-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또, 요건 플러스 1일 때는 또 뭐라고 한다, 여기. 또 완전. 자, 완전한 뭐죠? 완전한 양 플러스 양의 상관관계다. 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일 때는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거 불가능해. 제거가 불가능하니까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 있다 없다? 위험
자, 이런 포트폴리오가 위험 분산 효과 없어요. 자, 이 지문. 여러분, 이것은 또 20회 또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요 표를 이용해서 또 물었었죠. 우리 15회 시험에 또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또 출제를 했고, 또 16회 시험, 또 작년 또 26회 시험에 또 나왔죠. 이제 자주 나오는데, 자, 우선은 수익률의 움직임. 자, 여러분이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한다. 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한다. 그럼 반대로 변동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두 자산이니까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요.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이 감소, 반대로 변동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상관계수의 값,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가 나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이쪽 갈수록 좋죠? 이쪽 갈수록 왜 좋아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0까지 줄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여러분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죠. 이때 뭐가 된다?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뭐다?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자, 그런데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자,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상관계수의 값은 무슨 값? 플러스 값. 상관계수의 값은 플러스 값으로 가요. 이때는 뭐죠?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증가해요. 자, 여러분, 우리 주식에서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음식료품에 둘 다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둘 다 떨어지면 다 떨어져. 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는 음식료품 투자하고 하나는 뭐야? 약품에 투자하고 아니면 전자 투자하고 이렇게 좀 반대로 변동하는 쪽에 투자를 해줘야 돼. 그래야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증가해요. 이런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값은 플러스,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플러스 뭘로 갈수록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럴 때는 위험이 제거 안 돼. 비체계적 위험이. 그러니까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가 돼? 작아져요. 작아져. 그러면 작년 시험에 이런 거 냈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을 제외한 플러스 값을 가지면은 포트폴리오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플러스일 때는 위험 분산 효과가 없지만은 포트폴리오 효과 있지. 근데 그 효과가 작을 뿐이지. 그렇죠? 왜?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는 되잖아요. 네? 많이 제거는 안 되지만 제거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있지만은 그 효과는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을 제외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을 제외한 플러스 값을 가질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관계수가 제로면 얼마? 여러분 상관계수가 제로면, 여러분 상관계수의 값이 제로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 측정한데 상관계수의 값이 제로면은 어떻게 돼요? 네? 위험 어떻게 돼요? 상관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무슨 값이 좋아요? 마이너스 값이 좋은데, 그래서 시험 문제 16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하는, 어떻게 돼?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걸 출제를 16회 시험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률의 움직임 잘 보세요. 우리가 관련해서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낮을수록 좋죠? 왜? 위로 갈수록 안 좋아요. 플러스 1로 가까이 갈수록 안 좋고, 뭐에 갈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여러분 180페이지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벌써 표를 이용해서 4번 계산 문제 출제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16회, 21회, 24회, 5회 출제를 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과 뭐 상대적, 개별 자산에 대한 상대적 투자 비중, 상대적 투자 비중에서 결정이 되고 총 투자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수식이 나오죠. 어떻게 돼? A 포트폴리오 개별 자산 A의 기대 수익률에 A의 상대적 투자 비중 곱해주고, 또 개별 자산 B의 기대 수익률에 개별 자산 B의 상대적 투자 비중 곱해주고, 그걸 다 더해주면 뭐가 나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계산은, 시험 문제는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표가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문제. 그 관련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다뤄보면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상관계수와 기대 수익률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우리 시험 문제 내면요, 아까처럼 여기서 지문 하나 뽑고 여기서도 하나 뽑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뽑아와요. 뽑아와서 하나의 5개의 지문을 구성해서 출제를 합니다. 만약 계산 문제 나오면 뭐가 나와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 또 출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한번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는 투자 이론을 우리가 마치고, 이 투자 이론을 마치고 우리가 금융 이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이 주야 합반 수업인데요. 3월 6일 첫째 주 수업이 3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인데, 여러분이 10시부터 우리가 6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네,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2시까지 수업하고 식사하고 이제 그래서 6시까지 수업을 해서 될 수 있는 진도를 한번 떼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도 안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 뭐 그거 이제 촬영한 게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보니까 웬만하면 한번 떼보도록 한번 노력. 근데 그날 종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공부할 때요, 특히 별표 3개 있는 건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고 그거 중심으로 많이 정리하세요. 3월, 4월도 복습하나요? 3월 4일? 3월 4일은 또 뭐 줄여서 해야지. 아, 이거 여러분 처음 듣는 거라서요. 이제 웬만하면 다 설명해 주겠는데, 이제는 시험에 나올 것만 뽑아서 해야지. 이제 3, 4월을. 다 설명 못 하지. 힘들어서. 시험에 나올 것.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한번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복습하시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하려고 100% 다 이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대학교 3년 동안 배우는 건 2개월 만에 배우는 거 다 이해 안 돼요. 반복을 해야 되고, 특히 요거 나오는 거 별표 3개 나오는 거는 그걸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 중에서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이해 안 되는 거 10개 포기해도 돼. 40개 별표, 여러분 정석 40개 40문제니까 40개까지 갈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겠다, 10개 포기해도 75점 맞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0개 중에서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요거는 내가 진짜 틀려야 되겠다 하는 건 틀려도 돼요. 근데 그 10개 틀려도요, 또 가서 찍으면 3, 4개 맞아요. 그러니까 그 40개 중에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중요한 것 위주로 40개, 10개는 포기할 수 있어요.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건 포기하시고. 특히 수식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계산 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사이에 나올 텐데, 그래서 계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